네, 반갑습니다. 세무교육 매니저 삐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인데요. 드디어 아파트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물건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독주택 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 물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가구 하면 세대수가 정말 많아가지고 세입자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권리 분석 어떡할까 이런 머리 아픈 생각이 먼저 드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사설 경매정보지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인수를 하는지, 얼마나 인수를 하는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대상인지, 배당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상세히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도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다 소멸,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인수인지 아닌지도 다 권리 분석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라 하더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법한 다가구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리 분석하는 예시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해당 물건의 가치, 주변의 거래가를 비교해 가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구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것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손품으로 앉아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다가구도 반드시 현장을 가서 해당 물건도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고 인근의 부동산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월세 세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떨 건지 그런 조언도 반드시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면서 물건 조사, 시세 파악하는 거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다가구에 대해서 시세 조사하는 법 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파악해보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권리 분석하는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구의 임차인 같은 경우 권리 분석할 때 지금까지 앞강부터 배워오셨던 것을 집약을 해서 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차인 권리 분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가구를 기점으로 해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빌딩도 마찬가지 물건을 살펴보는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물건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 경쟁만 높다, 실제 시세와 얼마 차이도 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매는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매를 처음 배우고자 할 때 유튜브를 찾든 인터넷을 뒤지든 강의를 가든 대부분 아파트 시장으로 교육을 하게 되죠, 그죠? 기초 단계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보는 시야가 아파트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그리고 수익을 낸다는 그런 강의나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매입에서 월세 세팅하든지 갭투, 전세 세입자 넣어서 맞추든지 그렇게 해서 시기가 지나면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들만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아파트 내지 빌라 이 부분으로 상당히 제한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터득하게 되더라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 지역에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세요. 아파트 말고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지역 범위를 넓히게 되면 더더욱 물건 종류는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역에 내가 시세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또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거 세팅에만 치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특수 물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 아니면 등기상의 하자, 가처분이나 가등기, 애매한 거, 남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싸게 매입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죠.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거기서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는데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그쪽으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쪽에만 치중해서 좀 가르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따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경매를 지금 시작하잖아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를 세팅해서 수익을 내거나 매도 차익을 내는 거, 요것도 배우는 게 처음이에요, 그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다가구도 배울 수 있어요.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상가도 하실 수가 있고 토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경매가 어렵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경매의 과정뿐 아니라 강의를 하다 보면 주택을 하는 경우 주택관련법 그리고 민법, 개인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겹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매의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경매의 루틴은 굉장히 단순한데 다루는 것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내가 다루는 부동산의 법을 알아야 되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민법만 보더라도 파고들면 끝도 없어요. 저도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매 강의라는 게 단순히 경매 강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법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경매 강의를 하는데 8주, 10주, 4개월, 5개월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수는 사실 물건별로 진짜 많이 다루는 경매에서 꼭 알아야 될 부동산 관련 법규만 알기 쉽게 풀어서 탁탁 이렇게 적용시키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경매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깊이 있게 자꾸 새길로 가요. 그러면서 범위가 더 넓어지고 배워야 되는 범위가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효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아파트 부분하고요, 상가도 할 것이고 공장도 할 것이고 토지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만,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법률 부분만 체크하면서 가볍게 좀 넘어갈 겁니다. 그 뒤에 응용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찾아보면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네이버에도 검색해보면 관련 법규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그런 거 대입시키시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면서 지나갈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가나 공장, 빌딩, 토지, 특히 토지는 저희 이제 주력 종목이거든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도 저희가 토지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집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용 주택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까지도 조금 살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진입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을 할 때는 주택 관련 법규, 그리고 세팅해서 수익을 내는 법, 또 상가는 마찬가지, 상가와 또 관련된 법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으면 상인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용도 부분이 있어요. 상가마다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상가 부분도 여러분들이 돈이 될 건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하나하나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자, 토지 부분,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공법이 들어가게 되고 건축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빈 땅에 무언가를 지어서 그 가치를 더 높이거나 빈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고 나면 또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법규를 하나 둘씩 조금씩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택과 능력치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손품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가보시면 책에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익히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역에 상가를 보든 공장을 보든 땅을 보든 토지를 보든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물건 그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다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하게 좀 생겼으니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죠.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한 건물에 각자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사는 집합 건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집합,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구분을 할 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다가구는 주인이 한 사람, 단독주택의 개념이다. 다만 거기에 이제 집이 크다 보니까 호실별로 쪼개가지고 아니면 각 방에 호실을 붙여가지고 다른 세대원이 세를 들어 살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 근데 세를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그 방 한 칸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가구.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사람만 되어 있다. 한 건물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각 세대별로 독립된 등기를 가지고 있죠.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다. 한 건물에. 자, 여기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조금 더 쪼개보면요. 다세대 연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1층, 2층, 3층, 4층 각 1, 2호씩 독립된 세대로 각 세대별로 등기를 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4층까지예요. 4층. 주거용 주택으로 살고 있는 이 건물의 층수가 4층입니다. 4층. 4층 이하이면서 각 층별 연면적, 그러니까 4층에 요 두 개 호실의 합산 면적, 바닥 면적이 20평씩 하면 40평 되겠죠. 자, 여기도 20평씩 40평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합해진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면적이 200평 이하짜리인 경우 다세대,
요 각 층수별 바닥 합산 면적이 200평 이하일 때 다세대라는 거고요. 200평 이상일 때 연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보다 연립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4층 이하이면서 200평 이상이냐 이하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세대 연립 이렇게 나뉜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상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 연립 다 그냥 뭉뚱그리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다세대 연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부터 5층 이상, 5층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 집합 건물을 아파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구 하면 일단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죠? 저희가 경매에 대해서 이제 권리 분석하고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뭐 늦은 임차인, 거기에다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는 먼저 얼마를 떼주고 한 세대만 들어와 있어도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처음 하실 때는 다가구 못해. 권리 분석 어떻게 해? 여러 사람 들어와 있는데 뭐 최우선 변제 따지고 선순위고 후순위고 이거 어떻게 따져서 내가 권리 분석을 하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권리 분석을 다 해놓습니다. 등기의 권리 사항도 그렇고요. 임차인의 권리 사항도 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초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하고 진행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종합 검색에서 경남에 있는 다가구 원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경남에 매각 공고된 이제 물건들이 날짜 순별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 물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임차인 현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 임차인들 되게 많죠. 그죠?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죠? 다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없으면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대항력이 없으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앞 시간에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 사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후순이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명도가 용이하니까. 명도가 용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 경매정보지가 파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2호 그리고 301호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것을 제가 호시를 지금 체크 드리는 거예요. 202호, 203호 더 내려볼까요? 네, 그러네요. 요 4개 호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아주 용이하게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다 해놨잖아요. 친절하게도. 그죠? 자, 이렇게 경매정보지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안 여기셔도 됩니다. 자, 내려보시면 등기부 현황에도 보세요. 여기 말소 기준 있고 이게 말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기상에 하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중에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거나 가등기 중에 문제가 있다거나 챙겨봐야 될 게 있는 경우는 여기 말소라고 표기 안 돼 있어요. 인수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요. 경매정보지가 아주 친절하게 권리 분석이야 설명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한 개, 두 개 내가 필요한 물건 낙찰 받으실 분들은 사설 경매정보지를 보는 법만 잘 알아도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서툴더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내가 물건 하나 두 개 보면서 입찰을 해보겠다. 이제 경매를 한번 처음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물건의 파악, 시세 파악에 더욱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지역의 시세 파악도 좀 되고 물건을 보는 안목이 좀 길러졌을 때 조금씩 인수사항이 있고 나면 이 인수사항이 이게 뭘까 하고 찾아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현장을 탐문하고 찾아보는 중에 좋은 물건이 나왔으면 경매정보지도 참고하시되 이 사건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등기부 현황에도 낙찰자 인수 권리가 없다, 다 말소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친절하게도, 자, 더 내려볼게요. 자, 여기 예상 배당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경매정보지마다 제공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우선 변제에 대한 부분도 배웠죠. 그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누가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 그 순서를 여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누군가가 낙찰이 됐을 때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배당 예상 가액까지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볼 줄 알아도 내가 최우선 변제가 누가 되고 그 뒤에 우선 변제를 누가 받아, 이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궁금하다 하면 요걸 봐도 참고는 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매 초보라도
다가구라도 한번 기본적인 권리 분석하고 한번 물건 자체가 좋은 건지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 지역에 내가 다가구를 갖고 있어도 괜찮은 시장인지 그런 조사에 좀 치중하시면서 물건을 살펴보시되 권리 분석의 초반부터 머리띠 싸매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권리 금액은 내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근데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배당 금액이 이거다. 순서대로. 자, 1,500을 먼저 해주고 500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미배당 금액. 자, 이 사람은 500인데 500 다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요 채권자 이름을 위로 올라가면 몇 호실인지 다 나오겠죠.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3,500인데 1,500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2,000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이 시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배당 다 받는다. 지금 요 소액이니까 소액 보증금으로 이렇게 배당을 먼저 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 변제를 해주고 경매 비용도 대략적으로 뽑아줍니다. 경매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 남대구 새마을금고 3억 8,400 받을 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배당을 해주니까 법원이 배당해줄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자, 근저당권자인 남대구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이 한 두세 개 있나 봐요. 그죠? 위에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3억 8,400 그리고 나서 1억 9,200 두 번 이렇게 대출이 나갔네요. 아마 이게 담보로만 이렇게 나가고 신용하고 다른 것들에서 대출이 또 추가로 나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1, 2번 돼 있잖아요. 접수 시점 기준으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배당 순서 보겠습니다. 자, 남대구 새마을금고가 첫 번째가 근저당 설정이 3억 8,400인데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쭉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4억 3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3억 8,400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러니까 남으니까 1,953만 9천원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남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억 9,200 근저당권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953만 9,400원이 배당되고 결국 이 근저당권자는 1억 7,200원 못 받는다. 미배당 금액이다. 요게 미배당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주거임차인 있는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 요렇게 이분들이 못 받아가는 금액들이 있다. 요렇게 상세히 배당을 누가 얼마나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배당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00% 정확한 게 아니죠. 하지만 순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최저가보다 누가 좀 더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되면 그 높은 금액만큼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더 있겠죠. 이 순서대로. 그죠? 남대구 새마을금고가 더 받아가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누가 얼마나 받아가는지도 경매정보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가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수권리가 있는지 얼만지,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많은 임차인들에 대해서 내가 안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경매정보지, 사설 경매정보지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 분석하는 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낙찰자 인수 권리가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 그래요. 즉 다시 말해 모든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 늦게 전입이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항력이 없으면 굳이 요 밑에 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에도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 사항에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다. 없는데요. 뭐 문제될 게 있나요? 내가 지금 분석한 게 아니고 사설 경매정보지의 분석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무조건 100% 신뢰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사항이 된다. 만약에 인수할 게 있다면 이게 인수한 금액이니까 2천만 원이 인수 금액이면 2천만 원 인수 감안하고 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로 판단을 하셔도 경매 초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게 왜 인수 사항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는 해보면 더 좋지만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요. 내가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2천만 원 내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시는지 자꾸만 가르쳐주고 네가 분석해라 이러거든요.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좋죠 사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경매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해당 물건의 시세 파악도 못하고 가치 파악도 못한다. 권리 분석 잘해가지고 내가 2천 아끼면 뭐예요. 대도 안 하는 지역에 내가 싸다 해가 낙찰 받으면 그게 더 손해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두루두루 보시면서 초반부터 모든 걸 다 배워서 해야 된다.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남 통영에 있는 다가구인데요. 보면 요거 임차인이랑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랑 보기 전에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여기 매각 조건에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하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상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임차인 연항에 대항력 전부 다 없음. 이 다 없음 돼 있죠. 그리고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최우선 변제 대상, 명도가 아주 용이할 수 있는 이 임차인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5개나 되네요. 5개 오실이나 되니까 아닌 게 하나, 둘, 셋,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거, 넷, 5. 최우선 변제 대상이 6개네요. 그러니까 6개 오실은 명도가 상당히 용이하고 5개 오실만 뭐 협상 내지는 인도 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머릿속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 세대수는 한 11세대나 되지만 한 5군데만 내가 잔금 냈으니 나가주세요 해서 협의를 해서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요 대부분 임차인분들도 버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협의가 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 인도명령 신청해서 또 협상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집행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 기준으로 원룸 같은 경우 한 개 오실 집행하는데 한 7, 8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셔서 내가 내 비용 감안을 하셔가지고 입찰가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임차인들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월세, 이게 여러분들 수익률 계산할 때 이 원룸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얼마를 세팅할지 지금 있는 임차인 수를 가지고 여기 보증금 합계하고 월세 합계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현재 세입자로 있는 이 사람들의 월세하고 뭐 현황조사든 권리신고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하고 월세 합계다. 근데 요걸 갖다가 수익률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입 시점이 이렇게 좀 오래된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뭐 1, 2년 이내도 아니고 오래전이면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월세 세팅, 보증금 세팅은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그 주변 부동산을 탐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탐문할 땐 제가 말씀드렸죠. 음료수 또는 여러분들 소정의 상담비를 가지고 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원룸 하시는 분들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할애하도록 그분한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라. 그래야 좋은 정보를 좋은 답변을 얻습니다. 그 주변에 경매 물건 다 가고 나와 있는데 내가 원룸 구하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압니다. 부동산 소장님들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저 같아도 안 해줘요. 시간만 잡아먹는데. 그래서 정당하게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정보를 취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증금 및 월세 세팅이 되는지를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익률 계산하는 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참고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되도록이면 이 네이버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대청동 원룸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올리는 부동산에 문의를 하십시오. 만약에 바쁜 부동산, 원룸 때문에 바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상담료를 가지고 가서 사실 내가 경매에 나와서 이게 좀 여쭤보고자 한다. 이렇게 상담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해당 동 인근에 원룸들을 많이 세팅하고 진행을 하는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이 물건도 타 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름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없습니다, 사실. 특히나 등기부상의 권리는 경매를 해보신 이제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잘 안 틀립니다, 사실. 뭐 표기가 잘못되고 업데이트가 늦는 경우는 있어도 권리를 틀리게 표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드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뭐 입찰할 때는 요 정도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종류가 다른 거 여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재매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매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낙찰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낙찰이 됐는데 잔금을 안 내서 다시 나온 거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보니까 5차에서 누군가가 낙찰이 됐는데 그죠? 자, 미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미납을 했다. 그래서 재매각이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임차인 현황에 자, 204호의 전입일이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세 12만원 돼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쭉 없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입이 빠르고 확정도 빨라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배당을 해주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배당. 자, 배당 시점만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 신청을 했어요. 자, 요런 경우는 법원이 한 푼도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나중에 잔금 내고 나서 이 2천만 원을 내줘야
이 임차인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인수 2천만 원을 인수한다. 권리 분석 어렵지 않죠, 그죠? 앞 시간에 배운 대로 확정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신청했는지, 배당 역시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했는지만 보면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내가 인수다, 그죠? 자, 그 외 나머지는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2천만 원만 인수한다 라는 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된다, 그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세입자가 많더라도. 왜? 경매정보지가 기본적인 분석해 주니까. 자, 최우선 면제 대상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세대나 최우선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6세대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니까 아주 수월하게 명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인도 변경 대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세대네요. 그죠? 5세대. 5세대 각 호실별로 협상하시면 돼요. 안 되면 호실별로 7, 80만 원 쓰지 뭐.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가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임차인 분석 끝. 자, 내려볼게요. 자, 등기부 상의 건물 다 말소죠. 다 말소입니다. 자, 토지 다 말소입니다. 분석할 거 있나요? 없죠? 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 파악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내가 수익률을 본다고 하면 해당 동에 있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홍보 많이 하는 해당 부동산 찾아가서 소정의 상담료 드리고 월세 세팅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품으로 또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대청동에 요거 329-14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 검색해 볼게요. 자, 디스코를 통해서 검색합니다. 자, 디스코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디스코라고 검색하시면 요 디스코 사이트가 나옵니다. 디스코 등기로 확인한 실거래가. 요거 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죠. 여기에다가 주소를 찾으세요. 자, 아파트는 아파트 명칭은 나오는데 다가구는 주소를 치시는 게 맞습니다. 대청동 329-14번지. 자, 이러면 주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해당 물건의 위치가 나오고 언제 매매가 됐는지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계약일도 나오네요. 자, 요 확대선 보시면 계약일이 11년 8월이고요. 2011년 8월.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이 6억 3,500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에도 실거래가, 매매 거래가가 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는 방법은 이 주황색은 주택이에요. 주택. 그리고 요 초록색 있죠. 숫자가 요 초록색으로 찍힌 거 요거는 땅 거래 가격입니다. 땅. 그리고 보라색이 상가고 뭐 그렇거든요. 일단은 주택만 제가 보는 거니까. 자, 요 주황색에 비슷하게 생긴 건물을 찾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다가구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지붕만 봤을 때 다가구인지 명백하게 구분은 되지 않은데 비슷하게 생긴 것들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요것도 다가구라 돼 있죠. 그리고 계약 일자가 나오고요. 대지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보기 편하게 평방미터로 안 하고 저는 평으로 바꿉니다. 여기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파란색으로. 그죠? 자, 요걸 평으로 바꾸면 평수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평수하고 권령이 비슷한 거, 거래 조건이 비슷한 걸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해당 물건이 요겁니다. 요거. 자, 대청동 329-14 여기 왼쪽 편에 정보 있죠. 자, 대지 81평, 건물의 연면적이 121평입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 거래 이력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지도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실거래 도표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도표로 보는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기 지금 해당 입지가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같은 다가구라도. 근데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면 비슷한 연식, 비슷한 평수면 시세 거래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같은 동인데 요 사거리 코너 앞에 있는 요 다가구다 칩시다. 다가구라고 쳐요. 검색하니까 다가구라고 나오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세하고 다가구의 시세하고 조금 전에 봤던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다가구의 시세하고 가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지도로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쭉 찾아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표로만 보면 해당 물건에 그냥 주소하고 연면적하고 그런 것만 표기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위치나 입지를 더 보기 때문에 위치 입지가 비슷한 물건을 비교 대상으로 보고 위치가 더 좋으면 아, 이거는 이래서 비싸구나 라고 위치를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디스코의 지도 위에 이제 표기된 실거래 내역 요걸 찾아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지붕만 봐도 이게 다가구다 아니다 이렇게 대충 나와요. 자, 어찌됐든 실거래 가액은 지금 표기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다가구인지 뭐 근린주택인지 단독인지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비슷한 연도, 최근에 거래된 연도를 한번 찍어보면 이게 다가구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거래된 게 요게 지금 최근에 19년 6월에 거래된 게 있네, 그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다가구가 맞네요, 그죠?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지가 69평이고 건물이 137평. 건물은 해당 물건보다 조금 면적이 크고요. 대지는 작네요. 그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19년 6월에 5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대지가 이게 조금 더 크니까 81평이니까 이게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긴 하겠네요. 자, 19년 6월에 거래된 것으로 보자면 이게 6억 정도의 가치다라고 나름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거리를 넓혀 볼게요. 자, 기준을 요 정도까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요거 거래된 거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21년 6월, 작년 6월입니다. 근데 18년에 준공이 됐네요. 준공 시점이 해당 물건보다 빨라요. 자, 해당 물건 준공 시점 다시 한번 볼까요? 2007년이니까 그죠? 거의 뭐 10년을 앞서가는 다가구니까 당연히 건물 가액이 높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지가 작아요. 81평보다 작고 건물도 100평이 안 되네요. 아까 매각 물건은 130평 정도 됐는데 그죠? 자, 토지와 건물의 연면적은 작아요.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요게 지금 새 건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6억에서 6억 초반을 봐도 무난하다 싶고요. 자, 더 비교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지가 82평이죠. 보니까 연면적도 127평 거의 비슷합니다. 자, 준공이 2012년입니다. 5년 정도 빠르네요. 자, 요게 가장 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이 20년 2월에 6억 5천이니까 대지하고 건물 면적 거의 비슷하고 5년 빠르다.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보면 한 6억 초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해당 물건은 6억 내외, 6억 초반대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코로나 이후에는 20년 이후 뭐 21년, 22년에는 거래 이력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최근 같은 지역에 비슷한 평수, 비슷한 연식의 다가구들 거래된 거 보니까 한 6억 정도로 봐도 되겠다라는 나름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년도의 이제 시점하고 건물의 연면적, 토지 면적 비교해서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다가구의 거래 내역으로 평가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거리 코너에 있는 다가구는 대지가 68평에 건물이 116평인데 8억이에요. 8억. 그죠? 아무래도 입지가 더 나으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사거리가 아니고 요 안쪽 코너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도 뭐 해당 물건하고 비슷한 입지나 가치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이게 또 최근이네요. 그죠? 20년 10월이고 6억 7천입니다. 대지가 81평보다 작고요. 연면적도 작은데 6억 7천이네요. 그죠? 지연지가 이제 2016년 해당 물건보다 준공연도가 훨씬 늦기 때문에 새 건물이다. 비교적. 요것도 뭐 참고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레이아웃이 섭니다. 기준이 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매입을 하게 되는 건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따지니까 감정가가 좀 높습니다. 그죠? 저희가 비교를 하고 나름 주변의 비교 사례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한 6억에서 6억 초반 정도가 시세더라. 그리고 현재 3억 3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까 임차인의 요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 그거 감안을 하시고 현장 가셔서 또 수리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좀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가늠을 하셔가지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월세 세팅을 보증금하고 월세 세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해당 부동산에 반드시 물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수도권이나 윗지방 같은 경우 자, 여기 빈 땅이 많이 있는 거, 만약에 여기 주변에 다가구와 월세 세팅이 잘 되고 있고 임차가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추가로 다가구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팅된 월세 수익이 조금 저감될 수도 있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말고 또 호재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공단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 빈 땅이 있다. 이러면 빈 땅에 다가구나 상가가 더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들도 검토를 해가면서 현지에 있는 부동산의 정보도 취합하시고 이렇게 현장 정보까지 취합을 해서 최종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인지를 나름 결정을 해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입찰을 한다 안 하더라도 다가구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좀 계속 거쳐 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입찰할 것처럼 주변 시세 파악하시고
빈 땅들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에서는 이 원룸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부동산 가셔가지고.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렇게 경매 초반에 주택과 더불어서 다가구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하나 둘씩 한번 넓혀가 보시게요. 그렇게 좀 하시고, 저희가 기초 강의가 나중에 끝이 나면 물건 종류별로도 진행을 할 텐데, 그게 한 사이클이 돌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식을 축적해 나가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